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소개받은 소스인하고 하는데요. 오늘 참가자도 뭐 많지 않고 해서 되도록이면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좀 뭐랄까 강연이라기보다 서로 뭐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번에 준비한 것은 마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하고 이번에 일련의 일들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약간 이야기로서는 시적절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 그 시설이 저는 워낙에 요 스크린 가지고 비춰가지고 저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안 돼 있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국적인 행각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일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자리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보다 좀 연령층이 젊은 그 해설자니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그런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모르거나 혹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그 인쇄물에 그 첫 번째 페이지 그 넘기지 마시고요. 그 사진을 갖다 다른 분에게 보여드리세요. 이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소하의 요괴 손자 편성의 안마라고 해놨는데, 소하의 요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애국 전범이었던 키시 노부스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식민지 시대에 도전 내각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갖다 맡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국에 있어서도 중심적이고, 이 선생 가시에요. 서장에서 4시에 약속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 녹음한 거 보면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일본 패전태자 A급 전범으로 수감되었는데 그 이후 미군정에 의한 사면을 받아가지고 1948년에 석방되고 그 7년 후에 일본의 그 수사인 때는 대변신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애국 전범이 일국의 수사인 된다. 그렇게 군지력인 전체적인 생명력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한 10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치까지 앞뒤를 다 알고 이게 인간이 아니라 요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키시 노부스케인데 그게 손자가 자녀를 죽었는 아베 신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아베 신조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안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군대 일본의 역사적인 자리, 이것도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호칭이 생기고, 그 속에서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불과 한 200년도 채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840년에 아편전쟁에 의해서 이 지역은 소구 열관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본 눈이 아니라 소구의 열관의 눈으로 보고 동아시아로 일컬어지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던 거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편전쟁의 충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갖다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위 외세에 대한 저항이 고색에 일어났습니다만 아편전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항이 소구의 군대적인 문명 즉 무기 앞에서 계멸을 해가지고 한편에 있어서 소구의 군대적인 문명을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기운이 생겼던 것이죠. 일본어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메이지유신이라는 것은 바로 소구의 외침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첫 번째 소위 양이라고 하는 방외세 운동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하나의 역설로서 파라독스로서 일컬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역사의 큰 변환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태도를 갖다 180도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즉 메이지유신 때는 일본 전체가 말하자면 천황을 옹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방외세였는데 자기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아베 신조의 고향 즉 아까 나왔는 평성의 안마 키시노브스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고향이 야마구치형 옛날에 조슈라고 했습니다. 거기하고 일본 열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형 옛날에 사츠마라고 했습니다만 조슈와 사츠마가 손을 붙잡고 일본 천황을 업어서 면치유신을 갖다가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면치유신을 갖다가 즉 권력을 탈취할 때까지는 방외세였는데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는 완전히 친외세, 친서양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에는 그런 역설들이 많이 있는데 면치유신 때가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연합군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영국이나 미국을 갖다가 기축, 도깨비 그리고 짐승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패전하자마자 친미국가로 변신을 하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는 아편전쟁의 충격, 소세 동점으로 진출한 외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필에 있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다 고 하는 양화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서구식 군대화를 갖다가 추진을 갖다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멸치시대에 들어온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강요를 받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서부터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멸치 유신 전후로 해서 들어온 나라들은 영국이고 그리고 프랑스고 러시아고 그 미국이고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일본에게 조약을 강요를 했는데 불평등 조약이죠. 특히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이 불리한 그런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본따라서 시행한 것이 일본의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불평등 조약을 어떻게 평등 조약으로 개정을 하냐 하는 것이 일본 멸치 연관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일본의 외교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멸치유신 때 가지고 초낭을 중심으로 하는 초낭제 군국주의, 쭉 말하자면은 부국간변 식상붕업이라는 구호 아래 경제적인 군대화를 함과 동시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을 침략해가는 그런 판칭을 택하고 이걸 미루고 나간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진출 야욕을 가졌던 것인데 이것이 명치유신 전야의 사상가였고 특히 조슈에서 사상적인 수성으로 있었던 요시다 쇼잉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야마우치현 조슈의 그런 인맥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면치 시대에 형성된 일본 군국주의의 주도 세력은 어느 날까지, 그러니까 아베 신조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1945년에 일본 군국주의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면치유신 이후에 일본의 지배적인 인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서구를 모방해 가지고 열심히 군대화의 길로 달렸습니다만 서구 제국주의 눈으로서는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이 겨우 일본이 총일전쟁, 노일전쟁 거쳐서 우리나라를 갖다 식민지화 함으로써 서구 열강에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1910년에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일본이 면치유신의 최대의 과제였던 소위 불평등 조약을 평등 조약으로 개정을 하면서
대동항 입장에서는 조약 개정이라는 것은 그 이듬해 1911년에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지배함으로써 비로소 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열강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이후 아시아의 소제국으로서 세계 제국주의 간에 있어서의 경쟁에 뛰어들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대동아 선전, 대동아 공영권을 갖다 주장을 하면서 이 지역을 쭉 동아시아라고 부르고 그 동아시아가 바로 일본의 지배 영역을 가르치고 바꿔 말하자면은 동아시아라는 게 바로 일본을 갖다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되고 그 나아가서는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발갱이루라고 세계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굿머리는 판파시즘 전쟁 속에서 연합군에 패배해가지고 면지신 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의 야심은 일단 좌절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사상가인 다케우치 요시미는 면지유신 이후 일본은 문명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왔다. 그러나 고르게 해보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냐? 야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경 비롯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폐허가 되고 일본은 소위 그 천안제 유지를 빼고 무조건 항복을 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군대 이후의 그 자리라는 게 뭐냐?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일본이 지향했는 문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서구에서 베스파렌 조약 17세기에 있었던 주권 국가가 성립되는 국제회의의 결과 나타난 거기서 현존된 것은 사실은 서구 문명이라는 게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도 좋아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선양하고 보급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뭐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갖다가 보급시킨다. 그 가치를 가장 중요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세계에 있어서 문명가야만 쭉 말하자면 문명을 자칭하는 서구 제국과 그 외에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갖다 야만으로 보는 이원적인 세계관이 그 배후에 갈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치유신 때 일본이 지향했는 문명이라는 게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문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서구 제국이 추구했던 이원적인 세계 속에서 쭉 말하자면 비서구 제3세계를 지배하고 작지하는 그런 문명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시 크게 말하자면은 야만이었고 전쟁의 결과 패배를 갖다 함으로써 그 야만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지메가 와야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오늘날의 한일 관계, 이걸 갖다 볼 때 중요한 것이, 전후 동아시아라는 게 어떤 모습을 갖다 하게 됐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만, 친일이고 반일이고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제천체에 있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연합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반파시즘 전쟁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대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평양을 무대로 전쟁했다는 이야기고, 예, 기다립니다. 예. 사실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 이후 일본의 전쟁관이 잘못됐다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봐야 되겠다. 쭉 말하자면 일본은 해군에 있어서는 태평양에서 전쟁을 했지만 주된 전장 중국이었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의 전쟁의 측면만이 간접되다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것이 미국에서 원폭 2방 맞아가지고 손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회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전문가들의 요즘 연구에 의하면은 8월 8일 날에 소련군 만주 국경을 넘어서고 소련이 참전함으로써 일본이 결정적으로 전쟁에 전망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패배함으로써 미군이 일본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주둔을 갖다 한 미군은 목적은 그 이전에 얄타 선언 그리고 포츠담 선언,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 민주화의 실현,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루즈벨트 생전 때 이른바 루즈벨트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앉으면요, 이거 가려져 가지고 앞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서서 이야기하고. 내려옵니다, 지금. 지금 전화 왔네. 지금 내려옵니다. 밖에 불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군국주의 해체를 이물팅 미군이 일본에 주둔을 해가지고 거기 정치범 석방 그리고 소위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악법의 폐지, 그리고 일본의 대지주 그리고 재벌의 해체 등등의 이른바 민주개혁을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개혁의 과정 1년이나 2년도 채 안 되고 세계의 냉전이 시작을 함으로써 역고스라고 일컬어지는 역정현상이 일어난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끝나가지고 일본에서는 전쟁 끝난 다음 해 47년에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다기보다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헌법 개정 일본 스스로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천룡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본 학자 정치가가 한번 개헌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메가도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노를 해가지고 다시 썼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도 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군비도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군수물 생산도 못하는 그런 조항을 헌법에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소위 실질적인 소위 해석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 조항을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본 자위대 지금 세계에서 3인이 4인이 하는 자위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애당초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다시는 군대를 만들지 못한 나라로 만든다는 게 미군 또는 미군의 대표 때는 연합국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역전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냉전의 시작이죠. 쭉 사회주의 진영하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모순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 해체가 무산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일본에 있었던 그 군국주의자들이 파시스트들이 이거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전쟁 끝난 2년 3년 후에는 부활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소화의 요괴 키시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종신형을 받았는데 그 판결 2년 후에 소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7년 후에 일본의 총리가 되었으니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동서냉전이고 그 구체적인 나타남으로써 6.25 전쟁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 있습니다만 그때 단일 민족이 분단된 데 대해서 당연히 온 민족적인 그 반발도 있었고 우파로부터도 좌파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파가 이승만 대통령 북진 동일에 대표되듯이 하여튼 무력으로 통일을 하자는 적어도 그 구호상으로 그리고 또 북한은 민족 완종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통일을 갖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 되었는데 6.25 전쟁의 성격은 한국의 한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 크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있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권 내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동아시아에서 있어서의 냉전이라는 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 6.25 전쟁 태세를 국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52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가 소집되고 체결된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고 샌프란시스코 편면 조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약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특히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거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제가 지금도 관철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전후 동아시아 모습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평면 조약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평면 조약은 6.25 전쟁 시작한 그 이듬해,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던 1년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가 개최돼가지고 미국의 전쟁 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라인업가 이루어진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종료하고 일본의 소위 주권을 갖다가 부활시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시키되 일본의 군사 주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즉 헌법 구조에 의해서 일본은 군비를 가질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일본의 군사안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면목적인 주권을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지배 장악한다는 그런 노린스 속에서 미일 안보조약이 맺어집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있어서 미군의 주둔을 반영구적으로 계속시키기 위한 것이고, 한편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 최전선의 미군 기지를 만듦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 일본 국내에 있었던 반미 세력, 좌익 세력에 대한 군사적인 통제,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 미군이 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1자 안보조약의 내용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일본의 주권 회복, 두 번째 미군의 영구 주둔과 일본에 대한 통제,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그래? 세 번째가 세계적인 방공 봉쇄 정책을 분명히 했다. 쭉 말하자면은 일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951년 9월 달에 이 조약이 조인되고 그 비준이 그 이듬해 52년 4월 28일에 되는데, 그때 소위 일본의 주권 회복, 미일 안보 조약, 또 하나는 일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대만의 잔제스와 잔제스를 갖다 중국 전체 유일한 대표로 인정을 한다. 즉 중국 전체 국도의 0.3%밖에 안 되는 국민당 정부를 갖다 중국의 전통 정부로 인정하는 억지를 갖다가 강행함으로써 소위 공산 세력을 갖다가 봉쇄하는 세계적인 그런 그 망의 구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루는 정책을 강행한 거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아시다시피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남북 그리고 중국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최대 비회국이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최대 비회국인데 비회국은 초청 안 되고 일본의 주권 회복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갖다 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소련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퇴장을 갖다 해가지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평면 조약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왜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는 그때
한국이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하위 조약으로서 한일 기본 조약이 있다. 즉 말하자면은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일본하고 주변 국가의 조약을 갖다 맺게 된다는 그런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꾸려진 그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배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냐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중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